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특집대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명진입니다. 네, 오늘은 지역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자세로 늘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계시는 성일종 국회의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 태안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서산 태안은 아주 비경이고 또 산과 바다, 넓은 뜰을 갖고 있는 멋진 곳이죠.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제가 많이 돌봐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비서실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지난 4년도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 4년을 또 이렇게 위임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4년도 똑같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그동안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걸어오신 길이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저는 주말이면 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내려가고 또 월요일 날 올라오고 또 주중에도 물론 내려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말에 항상 금, 토, 일 지역에 있으면서 많이 걷고 찾아가고 민원을 오시는 분들 다 들어서 제가 비서실장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역할하는 게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이게 있는 자편에 서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골프 치고 주말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팽개치고 그냥 자기 개인적 삶이나 아니면 유희를 추구한다고 하면 국민 등골들이 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주민 곁에 가 있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늘 저는 지역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선 후에도 언제나 약자 편에 서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권력이라고는 권자에는 권세 권자잖아요. 여기에 저울추가 들어가 있어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다룰 때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싸움이 붙지 않도록 아주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하게 균형을 맞추라고는 의미의 저울추가 들어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에요. 제가 4년을 해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인데, 그 권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회적인 약자 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힘없는 분들, 관의 횡포라든지 있는 자들의 횡포라든가 아니면 사회 시스템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불균형적 상태를 정상의 궤도로 이렇게 오게 하는 기능이 국회의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항상 약자 편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철학이자 신념으로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4년 동안 했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디에 가서 일할 것인가? 힘든 분들한테 가까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농민들이 좀 요즘에 어렵잖아요. 장애인들, 어른, 노약자들, 이런 편에서 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할 때 보건복지에 또 4년을 있었거든요. 또 정무위에 4년 있었는데, 보건복지에 4년 있었 동안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 쪽에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작업장에서 나오는 중증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물품 같은 경우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10% 이상씩을 구매를 해서 소비를 좀 해줘야 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안들을 좀 만들어냈었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 8대 공약을 만들어서 심지어 그 겨울에 쓰는 유류비 같은 경우도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좀 남지요. 정무위에 와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들하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개선하려고 작업을 하고 했었죠. 네, 의원님의 10대 주요 공약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에 중점을 둔 공약들이 참 많았는데요. 크게 의료와 교육, 문화, 복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부분인데요. 당선 전부터 서산 의료원이 크게 이슈화 됐습니다. 특히 태안군과 서산 지역의 노인 인구도 높고 그만큼 의료 문제도 심각한데요. 서산 의료원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보면은 노인 인구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인가? 대한민국 이 고령화 사회에 농촌은 거의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가 약 28%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복지하면 정부에서 돈 주는 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복지와 간접적 복지가 있잖아요. 직접적인 복지는 국가가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간접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플 때 어디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이 그냥 진료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나서야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병원 문제예요. 왜 이거를 전임자들이 이런 그 깊은 고민을 안 했을까 하는 것은 저는 좀 의문 중에 하나 들어요. 그냥 우리 지역에 도립병원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서산과 태안은 긴급 환자, 응급 환자가 나오면 이 큰 대형 병원까지 버스로 이동하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죠. 생명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응급 헬기, 닥터 헬기가 뜨는데 우리 충남도에 15개 시군이 있어요. 전체 뜨는 거에 50%가 넘어요. 54.3% 정도가 한 2년 전에 데이터인데 그래서 50%가 넘게 충남에서 닥터 헬기가 100대가 뜨면 50대가 넘는 게 서산과 태안에서 떠요. 그만큼 골든타임을 우리가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산 의료원의 의료체계를 좀 선진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서산의료원이 충청남도 소유인데 당시에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을 하셨던 남궁영 부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 병원의 통째로 다 위탁을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제 도지사가 바뀌는 와중에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사업단이 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서산의료원 전체가 우리 태안, 서산, 당진, 예산, 홍성, 보령, 서천까지 이 서부벨트에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서산 태안을 뛰어넘어서 인근에 있는 시군까지도 이게 서울대학교의 아주 고급의 인력, 세계적인 병원이거든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리고 이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의료를 통해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진료를 하고 또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삽을 떴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일 먼저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태안의 기적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뤄낸 결과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자원봉사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시면서 자원봉사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또 꾸준히 이어오셨는데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국가에는 두 시스템이 있어요. 공적 시스템, 그러니까 거버너 시스템이죠. 정부의 시스템이 있고요. 정부의 시스템만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굴러갈까? 굴러는 갈 거예요. 그런데 세밀하지를 못해요. 정부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참여도가 높아지잖아요. 국가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정부라는 게 만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산도 한계가 있고 조직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무슨 큰 재난이 오거나 아니면 국가의 큰 행사가 있거나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이제 이게 볼런티어 서비스인데 이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태안에 2007년인가요? 그래서 유리오염 사고가 났었을 때 세계적인 유리오염 사고였어요. 그 유리오염 사고가 100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123만 자원봉사자가 우리 지역으로 오셔서 돌을 닦으시고 그 모든 뭐 새로운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10년 만에 모든 게 다 복원이 다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10년 기념행사로 오셨었을 때 우리 태안이 자원봉사자들의 성지다 이렇게 성지 선포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국민적 힘이 응집되고 집결됐던 곳인데 여기에 과연 우리가 상징적으로 성지라고 선포만 할 것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23만, 비공식적으로 한 200만 가까이 될 텐데 이분들이 이 성지에 와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형태가 다 틀려요. 노약자를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농번기 때 우리 농민들을 위할 수도 있고 재난 시에 올 수도 있고 재난도 화재라든지 유리오염 이런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연수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듣고 간접적으로 또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큰 국가적 자원으로 좀 끌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 차원의 연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을 발의했고요. 이 법에 근거해서 중앙연수원을 좀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큰 자원이 하나로 응집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또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 노동자나 또 특수 형태 근로자, 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이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충남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을 먼저 살피고 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게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분들이세요. 이분들에 대한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 상품권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금융지원이라든지 세대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건 다 간접 지원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래도 많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이런 어려운 분들 구매라든지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또 식당은 식당대로 이제 사회적 거리 같은 경우 지금 폐쇄는 됐지, 완화는 됐지만 그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있어요. 제가 이 사태가 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기업들이 조업 중단을 했어요. 우리 성현과 지구국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토밸리에 있는 산단에 가서 동이오토를 방문했어요. 얘기를 좀 하셔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야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또 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부품 생산이 안 됐고 운송이 안 된 거예요. 자동차 공장이 섰어요. 이게 천재지변이잖아요. 기업이 공장을 안 돌리고 싶어서 안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67%만까지만 이제 정부에서 줬고 33%는 기업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기업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한테 얘기하고 차관한테 얘기하고 국무조정실장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정세균 총리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부 부처에서 이걸 검토를 해서 제가 제기한 이제 성명도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90%까지 해서 중소기업들한테는 33%에 부담하던 하던 것을
이제 거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좀 바꿔놔져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지요. 네, 또 최근 서산태안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특보와 여성정책특보를 위촉하셨는데요. 추진하시게 된 배경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 이제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아파트에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또 의정 보고 활동도 하고 민원이 있어서 부르시면 또 가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특보를 임명해서 갖고 계시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서 의견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주세요. 특히 저희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보가 이제 여성 또 아파트 어민, 농민, 청년 이런 쪽으로 좀 특히 제가 보강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저 대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의정 활동에 입법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적으로 이렇게 보강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좀 분담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할 때 의견 내실 때 보면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주시고요. 얼마 전에는 24살 먹은 아주 젊은 그 청년 여성 그 농업인이 오셔가지고 아주 그동안 특허를 내고 했었던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농산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50톤을 계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제 특보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회원 수가 2,000명인 충남 신체장애인 복지회 서산시 지부가 발전하기까지 또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인연은 아닌데 이제 신체장애인협회가 오셔가지고 이제 공간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 파출소로 쓰던 곳을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갔어요. 근데 그 파출소도 제가 옮겨준 거예요, 옛날에. 근데 거기를 좀 들어가서 좀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수리를 하고 해서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해드렸고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민에 대해서 또 돌아가고 장애인들이 와서 쉽게 휴식하고 또 정보도 얻고 교류도 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도 통계청이 쓰던 장소를 이렇게 다 해서 해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공간에 대해서 다야 못하겠지만 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국회의원 전에 환경 전문가 또 기업인 등 현장 실무자로 활동하시면서 서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최근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의 문제로 국민의 복지 측면에서도 환경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환경 문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공장을 짓고 이제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갔고 다 잘 살면 뭐예요? 돈이 있으면 뭐 하나요? 환경이 파괴돼서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 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잘 살지 못하더라도 좋은 환경에 사는 게 좋은 건지 돈은 있는데 오염된 세계에 살면서 수명이 단축돼가지고 일찍 죽는 게 좋은 건지 이걸 어떻게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양립해 가야 돼요. 환경은 환경대로 잘 보존하면서 우리의 삶도 더 좋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양립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코 환경이 파괴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4년 내내 미세먼지를 가지고 국회에서 다뤘죠. 이거는 참 의미가 있어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미세먼지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이 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정부 질문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첫 번째 등원을 해서 다뤘던 게 미세먼지예요.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다루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였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고 예결위에 다루는 걸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이 미세먼지를 국무회의에서 논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일종 의원의 안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국무회의에 지시를 하셨어요. 아마 기록 찾아보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부 차관, 예산실장이 함께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예산을 다 상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 예산은 100% 성일종표라고 자랑해도 과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더 고민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에 활동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앞으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공단이나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감하고 아껴줘야 돼요.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환경 파괴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산업 쓰레기를 묻으려고 했다든지, 또 슬러지를 갖고 와서 건조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또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는 거예요. 하되 안전도를 고려하고 이 자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임계적 용량치가 있어요. 그걸 부하량이라 그래요. 그걸 오염 부하량이라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한 공기나 두 공기 먹지, 10공기, 100공기 먹으면 배가 터져 죽잖아요. 그게 바로 환경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오염은 안 내놓을 수가 없는데, 오염이 나오면 우리 자연 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거기까지 잘 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스스로 이렇게 막아주시고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시면 그 환경이 이제 발전과 보존에 대한 두 가지 병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민을 위한 정치,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에 앞장서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치인 이전에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정치하다가 언젠가 끝나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뭔가 하나 남아야 될 거예요. 저 사람 있을 때 참 행복했다. 저 사람 있을 때 참으로 우리 지역이 좋아졌구나. 일을 참 많이 했고 잘한 사람이었다라고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많은 수식어는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과 관련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권력을 위임해 준 거예요. 국회의원의 힘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좀 많이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은 늘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힘 없는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의 존재 가치가 있지, 국회의원이 있는 자 편에 서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국민들 불행해진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하고 또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힘이 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이 처한 현안 문제 해결에서부터 또 미래 청사진까지 약자의 편에서 늘 준비된 자세로 노력하고 계시는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성 의원님의 바람대로 서로를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내일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